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의 2차 제재를 한다는 건데요.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1,470원을 넘어섰습니다.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와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달러 환전 수요가 원달러 환율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에 대한 미 연방검찰의 수사 파장으로 국제 금값은 한때 온스당 4,6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5년 만에 인상됩니다. 인상률은 1.3%에서 1.4%입니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은 다음 달부터 차 보험료를 올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중소형사들도 비슷한 폭으로 올릴 전망입니다. 테슬라와 구글 웨이모가 주도하는 무인 로보택시 시장에 엔비디아에 이어 현대자동차도 뛰어들었습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셔널은 연말에 라스베가스에서 무인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이어 자율주행 전략까지 공개하면서 피지컬 AI 경쟁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과연 승자가 될지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에서는 현대차 그룹주의 질주가 돋보였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10% 가까이 뛰며 40만 원을 넘어섰죠. CES 2026에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이어 연말 상용화 계획을 밝힌 자율주행차까지 피지컬 AI로 대전환하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전략과 주가 전망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왕승묵 한화자산운용 해외 주식운용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모셔널이죠. 자율주행 자회사가 선보였는데 기자들이 라스베가스에서 CES에 참석한 기자들이 시범 운행을 각자 해봤습니다. 그 평가가 오늘 전반적으로 자세히 전해지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대차가 보인 모셔널 자율주행차. 우선 뭐 어떤 차인지 그리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김필수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셔널의 자율주행차.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번에 이 평가가 상당히 좋았던 이유도 생각 이상으로 의미가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노하우가 있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모셔널을 하게 되면은 자회사로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주로 운영을 했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기자분들이 모두 다 타보니까 네. 사람하고 똑같은 운행 방법에 대한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특히 예. 뭐 신호등이라든지 보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뛰어나다라는 부분이 평가가 부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서 주가까지 많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중국이나 미국의 어떤 첨단 예. 자율주행 기업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한 2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라는 부분도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2년 정도요? 예, 특히 이제 하드웨어는 괜찮은데 알고리즘에 대한 거, 특히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 모셔널의 차를 타보면서 이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고 네.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많이 부각이 돼서 네. 아마 그 부분이 의미 전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쟁률 조금 늦었지만 기술력이 생각보다 높다. 그것이 그렇게 현대차 그룹주에 영향을 주는지 오늘 전반적으로 현대차 관련주가 모두 정말 큰 폭으로 올랐는데 왕승묵 팀장님 그렇습니까?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아틀라스 로봇은 지난주에 공개됐잖아요. 근데 주가가 좀 늦게 반응을 하는 건지 왜 유독 오늘 그렇게 관심을 끌었나요, 주가가? 오늘 현대차 보면 딱 한 가지 종목이 생각납니다. 뭡니까? 테슬라. 아, 테슬라가 다시 생각난다. 즉 테슬라의 지금 모멘텀이 예. 자율운행 뭐 로보택시 예. 그리고 휴머노이드 네. 뭐 스페이스 X까지 있지만 실제로 휴머노이드와 무인 자동차가 핵심 성장 동력이거든요. 네. 그것을
지금 현대차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똑같이 갖추고 있다. 국내 회사에서 이런 기업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현대차가 지금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파급력이 있고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네. 폭등 중인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분야에서 뭔가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반영되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아, 이런 기대감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과연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앞서가는 게 아까 테슬라라고 했는데 테슬라와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또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틀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 하게 되면은 8개의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 라이다라는 중요한 센서가 있거든요. 이 라이다. 부분, 예, 라이다가 이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 세트가 수천만 원이었어요. 그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실제로 적용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제성 있는 모델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네. 몇백만 원 정도면 좋은 라이다 센서를 탑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 자율주행 업체들 보면은 라이다, 레이다, 그다음에 카메라 이렇게 섞는 기업들도 있고요. 좀 짧게 예. 카메라, 레이다, 라이다의 라이다. 차이점을 좀 짧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라이다 하게 되면은 카메라 먼저 말씀드려요. 카메라는 사람의 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눈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눈비가 와서 섞여 있을 때 잘 못 보지 않습니까? 네. 멀리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비바람 몰아친다든지 특히 해나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눈을 부시게 눈을 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못 봐요. 근데 카메라는 그런 부분의 특성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까지 뚫고 레이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멀리까지도 물체나 형태나 모양까지도 알려주는 게 라이다입니다. 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게 라이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네. 두 가지를 섞는 것이 공학적인 측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제일 좋다고 보고 그럼 있거든요. 테슬라는 뭐 카메라만 가지고 합니다. 현대차는 카메라와 라이다를 섞는 그렇죠. 거예요? 이 현대차의 자회사인 모셔널은 초기부터 카메라와 라이다를 섞어서 네. 레이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섞어서 진행을 한 반면에 이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예. 이제 이거는 예. 초기에 이 FSD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면서 라이다 센서가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네. 아예 초기부터 경제성 있는 모델인 카메라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를 갖고 진행한 빅데이터가 다 모여서 시스템도 그렇게 알고리즘도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라이다가 저가로 경제성 있는 모델이 나오면서 이거를 추가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도 운용되는 테슬라의 모든 차량의 자율주행 기술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또 카메라만 이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율주행 레벨 2하고 3 사이의 정도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네. 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웨이모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수준이 약간 떨어지고요. 예. 또 운행도 작년에 뭐 텍사스 오스틴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부터 작년 후반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테슬라 자체가 세계 최고다라기보다도 좀 후발 주자 중에 하나인데 네. 보통 여기하고 현대차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네. 이번에 모셔널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테슬라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많이 그래요? 부각이 됐다. 그래서 아마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승묵 팀장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전반적인 자율주행차 이렇게 자세히 우리 김필수 교수님 설명을 해줬지만 앞서가는 테슬라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현대차 얘기 뒤늦게 나왔는데 구글 웨이모 어느 정도인지 전체 구도가 지금 어느 정도이고 누가 앞서 있고 누가 지금 뒤에서 지금 쫓고 있는지 서로 방식이 어떤지 좀 큰 그림으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절대적인 운행 뭐 마일리지라든가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웨이모가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 네, 웨이모가 앞서 있고 특히 사고율, 사고율 관점에서 우리가 무인 택시 탔는데 예.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고율 관점에서는 사실 웨이모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게 실증적으로 지금 분석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예.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게 보편화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어떤 특정 기술력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안정성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테슬라. 네. 예.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온갖 유형의 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모든 것을 규칙을 적용해서 상황을 가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훈련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는 AI가 스스로 독학한다. 스스로 테슬라의- 깨우침을 얻는다. 예. 라는 관점에서 사람과 같이 아니 우리 사람도 눈 가지고 운전하는데 네. AI는 왜 못하겠냐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예. 안정성 좀 떨어지지만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확장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웨이모는 규칙 기반이긴 한데
거기에 제미나이와 통합을 해서 네. 추론 능력까지 갖추었습니다. 추론 그래서 능력이라면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뭔가 액션을 움직인다 이런 그렇기는 얘기죠? 한데요. 돌발적인 상황은 기존의 규칙 기반에 기반을 합니다. 예. 이런 빨간불이 있을 때는 서야 된다. 돌이 튀어나오면 멈춰야 된다. 이것은 규칙 기반에 의거하되 좀 큰 틀에서 저 앞에 소방차가 보인다. 불이 보이네. 그럼 나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될까? 옆에 차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은 제미나이에서 추론합니다. 예. 그게 합쳐져서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렇다고 해서 바로 액션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네. 검증 레이어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오케이 승인을 받아야 차가 움직입니다. 네. 그게 가장 안전하고요. 네. 그래서 사고율이 가장 낮은 겁니다. 음. 모셔널은 현대차의 현대차 자율주행 모셔널은 작년까지는 규칙 기반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돌발 상황, 소위 이제 엣지 상황이라고 하는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좀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다 포괄적으로 좀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구글과 테슬라의 방식을 장점만 모아놨습니다. 구글과 테슬라의 그래서 규칙 기반은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멈춰야 돼. 예.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실시간으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라이다와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온갖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이용해서 모셔널에서는 라지 드라이빙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 거대 운전 모델. 거대 운전 모델. 네, 자율주행판 주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론을 해서 이 상황에서 멈춰야 돼. 이것을 만들어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웨이모나 테슬라만큼의 주행 데이터는 쌓여 있지 않을지라도 실제 추론하기 시작하니까 데이터가 많지는 않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아직은 그런데 부족합니다. 예. 물론 그 데이터도 이제 점점 축적이 되겠지만 실제로 AI가 그 데이터에 축적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론을 하다 보니까 비록 후발주자이긴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선두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겁니다. 네. 자율주행하면 지금 구글 웨이모 얘기를 했지만 중국 회사들도 좀 무섭게 실제 무섭죠? 실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중국 현지에서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고 어느 정도 지금 보편화돼 있어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는 뭐 우리가 말하는 휴머네이드 로봇 이번에 CES에서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그 정도가 아니라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도 중국의 대도시 10여 개 도시에서 이미 로봇 택시를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운행되고 있어서 네. 많은 빅데이터도 모이고 있고요. 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뭐 위라이드라든지 위라이드. 또 모멘타 또 포니 AI 이런 기업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예. 기업들이 미국의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운영을 해요. 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여 개 국가에서 30여 개 도시에서 운행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동이라든지 뭐 프랑스나 아니면은 뭐 여러 군데입니다. 이미 그래서, 예, 중국이 맞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쫓아오는 속도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일부분들은 뭐 미국하고 대등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자율주행 기술은 다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아요. 양강 구도를 끼고 맞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 예. 현대차가 얼마큼 쫓아가느냐 선두그룹에 우리가 티어 1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실제로 상용 모델을 몇 년 이후에 본격화할 텐데 여기에 끼어드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예. 이 속에는 기존의 자동차에다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또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게 융합이 되면서 움직이면서 비즈니스 모델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니까 예. 여기에 선두그룹에 끼워주느냐 못 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자율주행 자회사 모셔널의 상용화 라스베가스에서 연말로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연말쯤 되면 당시에는 운전석에 우리가 타고 그런 거죠. 네. 운전석에 타야 되는 거죠. 뭐 뒤에 타도 됩니다. 웨이모 같은 케이스는. 아니 현대차 모셔널의 지금은 경우 타고 있어요. 타야만 지금은 시운전 단계에서는 예. 좀 운전석에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 4로 간다는 것은 저희가 운전석에 탈 필요가 없습니다. 모셔널은 그럼 연말에 레벨 4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레벨 4 네. 운전석에 없어도 되고 네. 완전한 자율주행을 간다는 네. 겁니까?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그게 지역에서. 레벨 4가 고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예. 거기서는 이제 저희가 사람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시험 운전한 거는 운전석에도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서 네. 통제를 하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은 중국 현장에서 이런 로봇택시가 시범 운행되고 있고 미국에도 라스베가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모셔널에 미국에서 적용하는 정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
이 네거티브 정책, 포지티브 정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규제 일변도 이 포지티브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허가도 나오기 힘들고요. 예.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책이라든지 어떤 규제,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정립이 덜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오기도 좀 어렵고 속된 말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사망 사고가 나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공포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예, 예. 상당히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저도 현대기아, 기아차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특정한 고속도로에서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나올 때도 저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지 말라 이런 얘기할 내지 정도로. 말라. 왜 그러냐면은 그런 부분에 공포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것도 강남이나 특정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이면 골목 운전 안 하고요. 스쿨존은 빼고 큰 간선에서만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데이터하게 되면은 이 치열하게 사거리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자전거도 다니고 실제 상황에서 좀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모여야지 이 데이터가 학습 기능이 생기고 그렇죠. 중요한 건데 간선에서 큰 역할이 없고 크게만 움직이면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거 맞습니다. 문제하는 그러다 거랑 보니까 똑같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모으는 데이터는 한정적이다라는 부분이 많아서 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치열한 데이터하고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납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이 좀 활력소가 돼 있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검증이 된 다음에 예. 좀 더 안전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된 다음에 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말에 이제 모셔널이 예.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등록을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에 들어오기까지는 한 2년, 3년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2, 3년? 예, 네. 안전에 대한 것들, 보험에 대한 거, 예. 제도에 대한 거 어. 이런 게 이제 안착돼야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3년 후에라도 들어오기라도 하면 다행일 것 같은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책임 문제라든지 보험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내셔널의 차가 아이오닉이죠. 5죠. 네, 아이오닉 만- 5입니다. 만약에 현대차의 주력 모델 GB90 같은 거, GB90 네. 이런 거에 레벨 3, 뭐 2 차가 나올 수 있어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까 시간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출시가 2, 3년 전에도 뭐 된다 했지만 네. 여러 가지 성능 문제 또 안전 문제들이 겹쳐면서 좀 늦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 축적 또 검증의 시기를 구간을 미국에서 갖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라스베이거스 또 피츠버그 이런 데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데이터 축적이 되다 보면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년 후에는 충분히 안정성에 대해서 뭐 큰 문제 없이 네. 통과될 수 있고 그러면 한국에도 분명히 GB9 GB90이죠. GB90. GB90의 레벨 예. 3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이제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작년 말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테슬라의 FSD가 국내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테슬라요? 일본 모델이. 근데 이제 그 모델이 이 지금 곤혹스러울 겁니다. 국토교통부 이러는데 자동차 관리법인데 예. 이 정부에서 허가해 준 게 아니라 예. 한미 FTA의 상위법으로 팩트 시트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증이 되면 국내에서 그냥 쓰는 겁니다. 아, 우리나라 별도로 허가 이런 절차 네, 없이. 그렇죠. 그냥 쓰는 예.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번에 테슬라 FSD이고 일부 모델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감독형이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감독형이라는 예. 게 뭐냐면은 운전자가 앉아서 실제로 이거는 운전 보조 기능이지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은 전방 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로 본인의 책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감독형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고는 날 거라 보고 있는데 왜냐 요새 보면은 유튜브에 수십 편이 뭐 이면 골목이고 난리가 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걱정이 전혀 앞섭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런 정도가 아니라 현대차 그룹 같은데 아까 모셔널 시스템 같은 게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상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들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웨이모의 장점과 테슬라의 장점을 땄다. 그게 바로 모셔널의 특징인 거예요. 예. 그래서 기자분들이 어제도 뭐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와서 얘기하는 게 어떤 대처의 방법에 대해 있어서 예.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부분들 사람하고 운전하는 것 똑같은 그린웨이브 상태로 운전하더라라는 게 부각이 된 게 그 부분이 많이 안전에 많이 부각됐거든요. 중점을 맞습니다. 뒀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반년이나 1년 늦더라도 늦더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주도할 것이다라는 게 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안전에 중심을 뒀는데 만약에 이런 지금 피지컬 AI, 실체가 있는 AI, 몸통 AI 경쟁이 치열한데 그런 부분의 가장 핵심 두 축이 로봇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차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테슬라가 생각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 지금 전반적으로 앞서 있다. 1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을까요? 1등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것도 좀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1등이긴 한데요. 예. 그게 대량 생산 능력 그리고 우리 뭐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뇌, 칩 그리고 뇌를 구현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예. 신경망
그리고 몸통. 예. 이거를 수직 계열해서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회사는 사실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유일무이합니다. 예. 하지만 방금 뭐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대차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미 대량 생산 능력은 충분하죠. 현대차. 자연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 자동 공정을 통해서 그리고 칩 같은 케이스도 엔비디아와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배터리 기술력은 사실 뭐 배터리는 테슬라는 뭐 직접 하긴 하지만 예. 뭐 충분히 지금 EV 자동차 시장에서 배터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검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제 휴머노이드로 검증한 단계가 좀 필요한데 이걸 일원화시키는 기술력은 사실 현대차도 충분하고 딱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테슬라는 무인 자동차에서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통해서 이미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방대한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죠.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뭐 로보택시는 사실 그 근원이 같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근원이 같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같아요. 예. 근데 현대차는 아직 그건 없어요. 예. 근데 현대차도 지금 계열사에서 그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거든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예. 그 데이터를 휴머노이드에 뭐랄까 이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입시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가능하고 그래서 원래 아틀라스가 초반에는 아시겠지만 연구용이었어요. 연구용이라고 원래 표방했습니다. 예. 움직임을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연구용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바뀌었죠. 개발형으로. 실제 산업에 투입하는 용도로. 산업 그래서 현장에 일부 자동차 약간씩 생산. 파일럿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한번 써봤고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정밀한 조작도 가능하고 네. 이게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추구하는 바거든요. 단순하고 지루하고 좀 더러운 일을 해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자율주행 피지컬에서 앞서가는데 현대차가 따라가면서 대량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여러 가지 능력과 공장과 기술을 다 갖추고 있는 느낌. 네. 그러니까 뭔가 테슬라가 한판 해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보면 비슷해요. 지향점이 현대차가 어찌 보면은 점점 AI 플랫폼 회사로 가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왜 테슬라 이게 좀 물어보느냐면 지금 서학개미들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는 분들한테 이 좀 국내 주식을 많이 투자라고 하라고 그래도 여전히 미국 주식을 많이 사면서 그 넘버원 1등이 지금 테슬라거든요. 맞습니다. 테슬라가 피지컬 AI에서 결국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자가 될 거다. 이런 믿음이 이 주식 테슬라 투자자들이 확고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맞느냐 좀 궁금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이 테슬라의 주가를 계속 유지했던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혁신적인 이 전기차의 어떤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테슬라 차량이었잖아요. 움직이는 컴퓨터였거든요. 예.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면서 뭐 스타링크를 통해서 OTA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예, 아마 자동차 시장에서는 엄두도 못 냈던 부분들을 테슬라가 시도를 하면서 그게 혁신이 일어나면서 예. 그거가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년에 보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저평가돼 있다. 예, 근데 네.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기아 같은 데는 PBV, 예. 목적 기반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 화성에 뭐 세계 최초의 PBV 공장 만들었잖아요. 트랜스포밍 모델입니다. 화성이에요?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뭐 이 작년에도 세계 혁신적인 관련 상을 다 휩쓸었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기아가 있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CES를 통해서 뭐 아틀라스 같은 예. 휴머노이드 로봇 수준이 이게 예전에 그 연구용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 거기다가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대차 하게 되면은 제조에 있어서는 노하우가 있는 기업입니다. 네. 또 일원화돼 있고 모비스라는 모듈로 보완해주는 기업도 있고 네. 또 세계 자동화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이 스팟이라는 로봇 개가 들어가서 네. 검사라든지 이런 거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물류 로봇인 스트레치도 들어가 있고 아틀라스가 들어가서 어려운 일이라도 24시간 할 수 있는 노동 강도가 큰 거를 투입을 한다면은 네. 아마 세계에서 그 테스트하는 공장이 미국의 메타플랜트 공장이지 않습니까? 네, 메타플랜트. 여기서 검증이 돼서 나오게 되면은 시너지에 대한 것들을 가성비에 대한 것들은 현대차 거를 못 따라간다는 기대감이 아마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네. 아마 새로운 어떻게 보면 큰 경쟁 모델이 현대차 그룹이 등장을 한 것이 이번 CES를 시작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 능력, 제조 능력이 워낙 뛰어난데 현대차 그룹주의 질주를 보면서 이 현대 모비스의 주가가 현대차보다 더 높이 뛰는 걸 보니까 이게 만드는 거는 또 현대 모비스에서도 많은 걸 하잖아요. 이게 모비스를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 옵티머스 또 휴머노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칩 외에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제어기입니다. 모터입니다.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 관절을 어떻게 막 움직이는 네. 이런 거? 이거를 정밀하게 하는 것이 어렵고 예. 예전에는 지금 테슬라 같은 케이스는 중국의 뭐 산화 인텔리전스 같은 토프 같은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설계는 테슬라가 직접 합니다.
네. 그 자체 설계는 테슬라 직접 하고 제조만 중국 업체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에서 그 액추에이터라고 말하는 구동기를 만드는 것으로 모비스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되고 사실 저희도 이게 소근육이 발달하지 않으면 잘 못하는 것도 있지 어린애는 않습니까? 잘 못하듯이. 네, 저도 아직 잘 못합니다. 그래서 레고를 많이 가져서 놓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 부분이 사실 어찌 보면 칩과 유사한 정도로 고도의 그 기술력을 필요한 기업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에 뭐 잘 아시는 하모닉 드라이브라든가 네. 또 스위스의 비상장 기업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만약에 현대차가 현대모비스가 아틀라스를 필두로 거기 필요한 구동기만 독자적으로 또 거의 뭐랄까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한다. 그러면 그 주가는 상당히 높게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현대차 그룹주는 현대차 관련사는 좀 주가를 얘기하다 보면 계열사들에게 순환 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현대모비스를 조금 주목해야 될 맞습니다. 않을까? 모비스가 중심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뭐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예.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도 회장이 직접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평가 이 로봇 회사 맞습니다. 다이내믹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평가도 처음에 구입할 때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네. 따지기 힘들 정도로 올라갈 겁니다. 그 IPO 하면은 그러면 정의선 회장이 큰 돈을 주겠네요. 엄청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내부적인 문제인 아직 순환 출자 구조를 못 끄는 게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역할에 자본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예. 큰 키를 이번에 올해 첫 CES를 시작으로 해서 수면위로 확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니까 네. 그 부분이 아마 열광을 할 것이고 네. 이게 구현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후반에 모셔널의 레벨 4 수준이 일정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네. 또 아틀라스가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습 보면은 그 기대감이 반영될 거예요. 그러면은 평가 잘했던 분이 쭉 네. 올라가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살 거 없으면 4, 5년 묵어둘 거면 현대기아가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너무 평가 잘해 있다는 거죠. 네. 아마 그 부분들이 실제로 올라오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작점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수님은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항상 많이 올랐을 때 조금 주의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가만 보면 팀장님 한 최근 1년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인데 향후 주가 전망, 지금 주가 평가 어떻게 하세요? AI라는 어떤 테마가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GPU 뭐 이런 것에 국한되었다면 지금 피지컬 AI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찌 보면 현재까지도 가장 최선봉에 선 회사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여전히 비싸기도 합니다. 비싸긴 하지만 그 모멘텀을 올해 또 내년에 계속 이어받을 것으로 생각되면서 주가는 뭐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뭐 꼭 AI뿐만 아니라 또 스페이스X IPO 모멘텀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 그것까지 감안할 경우 최근에 또 항공우주 쪽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주가가? 네. 그래서 AI, 무인자동차, 휴머노이드, 스페이스X 이 모멘텀 한 번에 모여지는 구간이 올해 이어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테슬라의 주가도 앞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다만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예. 변동성은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기차는 판매가 기대를 좀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는 이제 순수 전기차는 뭐 주도권을 좀 넘겨줬다고 보여집니다. 비아디. 네, 넘어졌다고 보고 예. 다만 거기서조차도 계속 영업용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마냥 마켓시어를 계속 잃어버리도록 있도록 이렇게 놔두진 않을 겁니다. 네. 다만 거기에 주안점을 두다 보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뭐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겠죠. 네. 하지만 시장에서도 전기차는 현금 흐름만 창출해 이 현금 흐름을 어디에 제대로 투자해서 기업 가치를 상향 조정하느냐. 네. 대출을 왕창 땡겨서 하는 투자는 최근에 오라클 주가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거 이렇게 돈 많이 빌려서 투자하는데 너 이게 뭐 가능해? 이런 네. 건데 테슬라 같은 케이스는 여전히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현금으로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다. 그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계속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그 고밸류에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 흐름은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뭐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지컬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차의 전략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왕승묵 한화자산운용 해외 주식운용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여파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관망세로 들어갔던 아파트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정부는 이달 말쯤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담길까요?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파트값이 조금 주춤하던데 상승률이 최근에는 뭐 관악, 일부 강북 지역으로 조금 많이 오른다 이런 통계가 나오던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이제 상급지 위주로 많이 올랐었고요. 상급지. 예, 상급지 같은 게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이 좀 줄고요. 뭐 예. 신고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거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네. 시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지금 이제 중하급지의 시세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네. 지금까지 이제 뉴스에 나오지 않던 지역들 시세가 올라오면서 네. 거래량도 늘고요. 그래서 아마 시세를 보게 되면은 지금 9억 원 이하 그리고 이제 뭐 10억 원이 넘지 않는 그 전후 아파트들 시세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가 많이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좀 왜 말씀드립니다. 그쪽 지역이 특별히 조금 상승세가 있을까요? 뭐 뭔가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돈을 많이 빌리지 못하니까 있는 돈이라든지 조금 빌린 돈으로 좀 살 수 있는 동네가 여기다 이런 건가요?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상급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그런 좀 효과가 있고요. 또 네. 하나는 뭐냐면은 전세가가 많이 올랐고요. 네. 또 전세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급지 같은 경우는 대출을 조금 더 받으면은 전세보다 매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가격에 전세가 없다 보니까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까지 겹쳐져 가지고요. 네. 최근 이쪽은 좀 수요가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거래량이 12월 거래량이 아직 통계가 다 나오진 않았겠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서울 일반적인 거래량이 5천 건에서 1만 건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적을 때는 이제 5천 건이 안 되는데 이제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11월 달에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예. 한 3천, 4천 건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2월 달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네. 12월 달 통계는 정확히 30일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31일이 확정이 되는데 예. 지금 이제 13일밖에 안 됐잖아요. 예. 1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11월 통계량만큼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그럼 나머지 20일을 보태게 되면은 예. 지금 최소한 지금 거래량보다 2배가 넘기 때문에 한 6천 건, 7천 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1월 달보다 12월 달 통계가 거의 2배 가량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서울 전역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구청에서 허가를 받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린다면서요. 그런 것과 통계가 뭐 연관이 있습니까? 적게는 한 2주 정도 걸리고요. 39일까지 걸리는 사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예. 11월 달 통계가 줄어든 데에는 예.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청하고 결과가 나와야지 계약을 할 수 있고 예. 계약을 해야지 거래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2주 만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잡는다고 보면은 예. 그 과거 통계 수치를 바로바로 반영하는 것들보다 조금 더 기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11월 달에 거래량이 준 것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더 거래가 됐는데 통계는 좀 덜 적게 잡힌 거죠. 어쨌든 매수 심리는 조금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좀 딱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하급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리다 못해 이제 더 뭐 시세가 내려가거나 대출이 내려가거나 대출 금액이 증가하거나 네. 금리가 내려올 것들을 기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정부 대책 3번이 나왔는데도 시장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시세가 오르거나 매물은 더 줄었고 심지어는 임차 물건 같은 경우는 더 줄었기 때문에 예. 아마 기다리다 못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최근에 증가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아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얘기했지만 서울 전역이 묶여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당 정치권에서 무효 소송을 냈잖아요. 근데 심리 기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모양인데 네.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또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일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 1.5배 이상 올라가면은 내 토지거래 투기 과열지구나 네. 규정 대상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통계의 함정이기도 한데 기간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 1.5%가 넘어가기도 하고 인플레이션 대비 안 넘어가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그 규제를 지정하기 직전 달까지는 안 넘었는데 상반기로 땡기게 되면 또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애매한 예. 지역이 뭐 강북구, 도봉구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소송을 냈는데 예. 행정심판이 아마 나올 겁니다. 뭐 예. 아시겠지만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이제 2심제로 진행이 예. 되는데 일단 다른 일반적인 범죄랑 다르게 일단 1심에서 이것이 맞다. 네.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한 것이 예. 그러면 이제 해자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아마 정부는 이제 2심을 또 제기할 겁니다. 항소를 할 그렇죠. 텐데. 항소를 하겠죠. 근데 여기는 항소를 해도 일단은 해지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일단은 만약에 네.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부당함이 부당함. 지정이 되게 되면은 조정대상 지역이나 아마 거래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긴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될 것이냐 예상을 하게 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하긴 모르겠는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 워낙 정부의 힘이 셀 때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국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사법도 그렇고 많이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 법원이 좀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예. 관련해서 법의 판단 관계없이 김윤도 국토부 장관이 이런 걸 이제 지금 물어보니까 정부 스스로 먼저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해제할 계획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거기에 단서 조항이 달렸는데 왜 그러냐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그렇대요. 정책의 일관성. 예, 근데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네. 정책은 이 시장이라든지 사회 현상에 따라서 좀 반응을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시장에선 지금 공급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고 거래를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것들을 안 듣겠다는 얘기를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나는 시장은 모르겠고 네. 내 정책은 이렇게 했으니까 1년은 지켜봐야 돼. 시장은 어떻게든지 상관없어.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런 느낌을 예. 받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시장을 조사해 봤더니 아직까지는 이걸 풀 이유가 없다. 네. 아직도 좀 뭐 강북구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네.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시장을 안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것들. 네. 아마 며칠 전에 CES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그 CES 준비 때문에 라스베가스 갔다 오시냐고 네. 부동산 최근의 경기를 보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네.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을 제대로 체크하고 있는지 공급 대책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지금 정부도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몇 차례 예고를 했습니다만 발표 시기는 조금씩 늦어지고 있잖아요. 뭐 네. 이달 말쯤에는 내놓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 공급 대책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뭔가 서울시와 잘 합의가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좀 늦어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서울시 주택 정책 간담회 다녀왔습니다. 아, 바로 온 겁니다. 어.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늦게 오긴 했는데 상당히 신선한 뉴스가 있네요. 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 많이 건의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이 거의 80~90%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좀 제도 완화, 용적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아마 그 국토부 장관님께서 그 인터뷰한 내용 어저께 네, 네. 용적률 상향도 완화도 안 하겠다. 예, 대책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존 규제도 풀 생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에 대한 정말 진심이 있는 건가 좀 궁금하네요.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1월 말에 또 발표하기로 예정됐던 대책이 전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12월 달에 발표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제 라스베가스 다녀오시냐고 일정이 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었으면은 네.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 지자체에 가서 네. 시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여긴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네. 각 지자체별로 좀 니즈가 다를 거거든요. 예.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야 공급 이슈가 있고 지방은 좀 다른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똑같은 정책이 나와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시장 파악이나 이런 수급에 대한 논리가 좀 정돈이 안 된 것 같고 네. 지금 나온다라고 지금 미리 찌라시가 나왔던 정책들을 보니까 예. 재탕이에요. 이미 아, 나왔던 또. 것들 또 반복이기 때문에 예. 이것들을 어떻게 표지를 바꿀까 그거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지금 더 기대감은 높은데 그런 기대감이 또 무의미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서울시 그 유휴 부지를 조금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몇백 가구 뭐 이런 걸 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용산 정비청이라든지 태능도 좀 안 됐지만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 뭔가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공급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도요. 지금 서울이 제일 문제잖아요. 네, 서울. 신규 공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1년에 4만 세대, 5만 세대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 2만 세대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저도 솔직히 같은 얘기기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따져 보니까 예. 이게 4만 세대, 5만 세대를 단기간 공급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걸로 단기간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네. 서울의 재고주택이 구축이라고 하는 것들 예. 190만 채가 있습니다. 예, 이 190만 채가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들의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새로 지금- 지어서 공급한다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얼마나 좀 이상한 제도이냐면요. 네. 지금 매매 시장도 얼어붙어 있지만 서울은 지금 전세 월세 시장이 더 문제거든요. 네. 매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월세, 예. 전세 매물이 그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얼마나 좀 이상한 제도냐면요. 한 건 거래가 되면요.
되면요 전세나 월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한테만 허가를 내주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것들을 판단하느냐고 아까 2주에서 4주가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계속 전월세를 없애는 것들을 허가해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전월세 시장의 문제는 더 심각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는 지금 전세는 매물이 줄어들고 있고 네. 또 월세화되고 있고 월세는 지금 평균 막 150에서 200, 400 가고 있으니까 주거 환경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서민들은 그럼. 지금 경기도나 인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 상황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책은 서울시 혼자 해결할 수 없고요. 네. 경기도, 인천까지 종합적으로 이 물량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좀 당장 단기간 내 신규 공급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실제 거래를 통해서 뭐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 190만 채 일부가 거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해제하는 게 조금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게 더 시급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신규 공급은 계속하는 거죠. 계속하는 거고. 예, 그 시간은 좀 걸리니까 그거는 최소한 4년, 5년 걸리니까요. 예. 이번 정부 임기 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등한시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앞으로 발표되는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김한일 소장님께서는 지금 올해가 상급지로 갈아타는 어떤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작년 2025년도를 한번 쭉 둘러보니까 예. 상급지가 많이 올랐어요. 강남 3구, 용산구 예. 그리고 이제 그 상급지라고 했을 때 마포, 성동, 동작, 강동구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네. 양천구까지. 이 지역들이 많이 오르는 동안에 중하급지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2026년도 전망을 했는데 네. 아마 중하급지가 2026년도에 좀 오를 것 같아요. 오르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예. 그럼 지금 갭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중하급지도 올라갈 텐데 예. 상급지 가실 수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중하급지라도 가려고 했던 분들은 또 닥쳤던 게가 이렇게 지붕 쳐다보듯이 네, 오르기. 기회를 또 놓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중하급지 중에 괜찮은 아파트들을 보실 분들은 올해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갈 거거든요. 하반기 되면은. 그러면 또 왜 상반기에 사지 않았을까라고는 후회를 하실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린 거죠.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좀 눈여겨볼 지역이라든지 뭐 조건 뭐 있다면 뭐를 좀 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 비싼 이유를 그 이유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일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자리. 접근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광역이든 아니면은 그냥 서울 지하철이든 한 번에 환승하지 않고 출퇴근을 할 수 있으면 좋은 입지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서울 지하철도 지금 뭐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라인이 환승 안 하고 한 번에 올 수 있고요. 네. 신분당선 라인이 그렇고요. 네. 그리고 GTX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GTX는 좀 안타깝게도 B하고 C는 착공을 하거나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 GTX A만 개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천하는 지역은 GTX A 라인인데요. 예. 올해 GTX A 라인에 좀 호재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삼성역에 개통을 하지 않아요. 삼성역을. 네, 삼성역을 관통을 합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파주 운정이나 일산이나 고양시 덕양구 대곡역에서 지금까지 강남구까지 출퇴근을 할 수 없었는데 네. 삼성역을 지나쳐서 수서역까지 6월 이후에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강남 출퇴근이 가능해요. 아, 파주 운정 예, 예. 거기서 네, 굉장히 그러면은-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수요들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 북부권에서 30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요 초역세권 라인들은 올해 저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네. 시세가 오르지 않았어요. 아, 그 아직은 더군다나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비규제 지역이에요. 예, 조정 대상 지역과 이제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의 차이는 뭐냐면요. 대출 차이인데요. 네. 규제 지역은 40%밖에 안 나와요. 근데 비규제 지역은 70%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 지역들은 집값이 싸기 때문에 8사가 5억밖에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 대출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4억까지 대출을 받아서 네. 종잣돈 1억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강남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30분 안에 가능한데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은 아마 올해가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GTX 소재가 있는 비록 삼성역은 이제 쉬진 않고 네. 통과는 하지만 강남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건 굉장한 매력인 거죠. 네, 그리고 또 2년 후에는 삼성역도 개통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런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정부가 올해 새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5월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금 유예를 해놨잖아요. 그 유예가 이제 5월에 끝나는데 그걸 뭐 연장하겠다 이런 표현이 없어졌다는데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5월이 지나면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중과되는 걸까요? 일단 5월 9일까지가 유예된 기간이고 만약에 유예가 끝나게 되면 이제 5월 10일부터는 중과가 됩니다. 예. 기존 세율이 이제 최대가 45%인데 예. 2주택자들은 이제 20%를 중과하고요. 예. 3주택자부터는 30%를 중과하기 때문에 65%, 75%를 내게 되고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게 되면은
82.5%를 내는 것들이거든요. 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유예가 안 된다, 안 된다. 중과가 된다. 82.5% 세금을 내고 팔 사람들이 있을까? 바보가 아닌 이상 안 팔거든요. 안 판다. 종부세를 올리지 않느냐? 종부세가 맥시멈이 5%거든요. 예. 5% 내는 게 두려워서 82.5%를 손해 보느냐?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런 바보들이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아마 물량이 더 묶일 거예요. 더 묶인다. 예, 그래서 네. 2019년도에 그렇게 중과를 했다가 네. 아주 그냥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만약에 중과 유예를 하지 않으면은 중과 유예를 예. 그냥 끝내버린다. 포기하고 중과를 예. 하게 되면 중과를 하게 되면 아마 매물은 더 묶일 것이고 시세는 아마 좋은 것들은 더 폭등을 할 것이고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이게 중과가 이제 될 거다. 5월 9일 끝나면 유예를 더 이상 안 할 거다 생각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5월 9일 전에 좀 나오는 물량이 좀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그거는 기대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런 물건들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걸 던질 거거든요. 이미 많이 팔았고요. 예. 아마 끝까지 갖고 갈 것은 왜 갖고 가냐면은 예. 지금 2030년까지는 물량이 없어요. 계속 2030 오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예. 지금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지금 팔겠습니까? 네. 중과되는 것들 참았다가 5년 후에 팔겠습니까? 네. 100이면 100 참을 거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아마 끝까지 안 팔려고 할 거고요. 네. 아마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팔려고 내놨던 거 안 팔리는 것들만 계속 나오려고 하겠죠.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부분 5월 9일인데 과연 어떻게 정부가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매물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테슬라 등에 비해 뒤졌다는 의구심을 덜기 위해 자율주행 자회사 모셔널이 개발한 로보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연말 상용화를 선언했는데요. 자율주행차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피지컬 AI의 핵심 축입니다. 엔비디아까지 뛰어들면서 격전이 펼쳐지고 있죠. 중국도 한참 앞서갑니다. 경쟁의 원천은 무엇보다 방대한 주행 데이터입니다. 규제와 사고 책임 문제 등으로 현대차의 출발이 늦었습니다. 더 달려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